유라시아 스토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트랜스 유라시아 대표 한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의 저자 이병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환입니다. 네, 그리고 고려여인 카레이치의 작가님이시죠? 네, 김진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북한 컨벤션 센터로 큰 행사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밖에서 대기를 하고 계신데요. 트랜스 유라시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부산의 도시 브랜딩을 위해서 친환경차, 친환경 모빌리티를 타고 부산을 출발을 해서 유럽을 횡단을 해서 지구의 가장 서쪽 끝인 포르투갈 호카까지 도착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부산이 유라시아의 시종착점임을 알리고 또 대한민국에 앞서 나가는 K 모빌리티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코로나19로 출발을 못해서요. 간단한 이벤트로 두 분의 뜻깊은 도서 출판과 관련하여 북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류의 사진 작가로도 유명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님의 두보다리 사진 작가로 아주 유명하신 김진석 작가님, 고려인 카레이치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려인이 만난 작업을 3일을 들여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돈 얘기부터 먼저.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셨는지. 원래는 이제 청와대를 그만두고요. 몇몇 단체와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청와대에 나오자마자 지원을 받으면 감사에 좀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번 아니면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동차 좀 팔고 그다음에 통장 많진 않지만 좀 깨고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이병환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 책 표지가 아주 많은 분들한테 아마 같은 질문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책 표지 디자인이 아주 세죠? 부담스럽죠. 네. 어느 분이 디자인하신 건가요? 교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디자인적인 감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출판사의 전속 디자이너가 당연히 하셨고, 다만 이것만 두셨던 건 아니죠. 이렇게 책을 낼 때부터 몇 가지 시안을 주거든요.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도 훨씬 임팩트는 있길래 이걸로 해도 괜찮습니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나온 걸 보고는 임팩트가 너무 세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국정원에서 연락은 안 왔죠. 아직은 안 왔어요. 근데 책 표지를 꺼내놓기가 선뜻 주위를 둘러보게 하는 아직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북한의 향후 모델을 모색하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1978년생이거든요. 그리고 딱 10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정상으로 등극을 하죠.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때 처음 제가 했던 생각은 제가 그때 30대 중반 뭔가요? 10년 전에 30대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나의 앞으로의 나머지 인생은 김정은 시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적대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단 저보다 몇 살 아래인 김정은과 함께 어떻게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갈지에 대한 파트너십을 쌓아가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10년 전에 이렇게 처음 했었던 것 같고 2015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유라시아 전체를 여행할 때도 우리가 흔히 북한의 미래를 전망을 할 때 한국의 이 70년대 뭐 산업화 모델이라든가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이렇게 베트남이 도입모했던 것 그런 거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MZ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MZ 세대의 감각에 맞지 않는 발전 모델을 거듭 얘기해 왔던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나라들의 사례가 있을까라는 거를 주시하면서 여행을 했었고 그때 눈에 들어왔던 나라들을 정리해서 새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김진석 작가님 좀 말씀 굉장히 들으시면서 뭔가 생각에 잠기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중앙아시아에서 수많은 고려인들 책에 보면 한 4,000분 정도 만났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 분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4,000명 만났던 모든 분들이 다 인상적이지만 오늘 그 이명환 교수님의 책을 근거로 해서 연결점으로 본다면 제가 고려인 취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6.25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 중에 하나인데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이기도 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 당시에 6.25 전쟁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지원은 뭐 각종 군사 무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쟁에 관련된 그리고 어떤 상당히 많은 인력이 러시아에서 당시 소련에서 이제 6.25 전쟁에 참가를 하죠. 본인들은 전쟁에는 직접적인 참가를 하지 않았다. 군사고문단이라는 이유로 자기네들은 직접적인 참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때 왔던 수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몇만 명 이상이 됐겠죠. 근데 이 중에 고려인들이 꽤 많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고려인들이 꽤 많은데 즉 그 이유는 무기라든가 아니면 군사 고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통역의 역할로 이들이 그 6.25 전쟁에 많이 참여를 하고요. 6.25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양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도 꽤 숫자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세대들, 아버지 세대 그 세대를 말고 그 자식들, 평양에서 태어났던 이 자식들은 러시아 국적을, 소련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데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이들이 대거 이제 북한을 탈출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들의 자녀들이 탈출을 해서 지금 어디입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살고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름이 이제 문 스베트라나인데 이분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남북을 이야기할 때 이 고려인들의 접점이 어느 정도 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인이라고 하면 강제 이주와 그다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남북의 문제를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이들을 만나게 됐는데 취재하다 보니까 평양 출신들의 그 고려인들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2세들은 대한민국 조국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조국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조국이라는 단어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아제르바이잔에 살고 있으면 아제르바이잔이 조국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에 근거를 하지 어떤 국가에 근거를 하지 않는다. 그럼 그분들은 남한과 북한 분류를 하고 또 어떻게 각각의 남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질문 나올 것 같아서
남북을 가르는 거는 우리만 가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한 민족이죠. 북한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남북의 분단의 상황인 것이 고려인들이 바라볼 때는 고려인들이 바라보는 이 남북한은 사실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 차이를 크게 두지 않고 있고요. 왜 싸우는지를 잘 모르고 왜 분단되는지를 잘 모르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북한의 향후 모델을 모색하시게 된 계기가 아까 제가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럼 세 가지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셨어요. 간단하게 그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델이라기보다는 이런 나라를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쪽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10대 때 유학했었던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괜히 거기에서 공부를 시킨 게 아니겠다라는 느낌을 여행하면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유럽에서도 가장 글로벌한 도시들이 다 스위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 회담, 이게 기회에 익숙한 제네바부터 이 다보스 포럼 등등등 이런 국제적인 행사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주로 스위스에 열리는데, 스위스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딱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랑 독일과 이탈리아랑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죠. 오스트리아도 100년 전에는 합스부르크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일종의 제국, 대국들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스위스였는데, 지난 100년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중재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한 도시를 만들어내고, 그 이전에는 알프스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장 발전하기 힘든 자연적, 지리적 조건의 한계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조건을 이렇게 관광산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 세계적인 산업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저는 그런 게, 북한도 실제로 산이 7할 이상이라고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한 한국 사이에 있는 현재 스코어 이렇게 작고 약한 나라인 거잖아요. 이때의 미래 모델을 만들 때 스위스의 100년 경험이 여러 가지로 참조가 첫 번째로 되겠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런 형태의 변화를 꾀갈 때 20세기가 낳은 분단 체제의 그 압력 속에서 선군 정치를 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군부가 굉장히 비대하게 성장해 있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개혁 개방을 해나갈 때 어떤 식으로든 군부를 줄이고 힘을 약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을 건데요. 근데 모든 조직상 그런 거에 저항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출로를 열어줄 건가를 반드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만히 봤더니 20세기 내내 이 중동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거듭해서 전쟁을 해오면서 그들이 성분 정치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와 흡사한 국가를 만들어 왔었는데, 90년대 이후에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 창업 국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이 군대가 사실은 육해 공군을 망라하고 과학 기술이 직결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그 군대가 확보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시장과 결합시켜서 수많은 이 스타트업들을 키워냈던 거죠. 저것도 북한이 앞으로 개혁 개방 해나갈 때 반드시 기니 참조해 공식하겠다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상의 일당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으로는
독재국가야라고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가버넌스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싱가포르의 반세기 이상을 계속 집권했던 그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어떻게 인재를 뽑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가버넌스 자체를 조선노동당이 배우기에는 또 가장 적절한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번으로 정리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남북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남북 평화 공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개겠죠. 그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외부의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들과 결탁해서 또 하나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내부의 그건 아마 남북에 다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통칭해서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적폐들이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지금 2021년 현재로는 그들을 탓하고 있을 그런 때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장기적으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 집단들, 세력들이 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거는 어떤 자신감 내지는 이 돌파구를 열어낼 수 있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춘 나라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량에 부합하는 지금 어떤 마인드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작가님, 그 고려인들을 하는 기간 동안 만나시고 또 그들과 실생활에서는 같이 생활하는 걸 접하시면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 이제 많이 생활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 우리 지금 발전된 사회에 비교하자면 좀 많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계셔요. 그분들을 이해하시는 한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너무나도 모르는 고려인들에 대해서 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최근에 본 뉴스에 의하면은 숫자가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작년 한 해 저출산 문제로 30조를 썼다고 제가 뉴스를 봤어요. 30조 저출산 관련. 저출산의 이유가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인구는 자꾸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의 추세를 봤다면. 우리 그 중에 대안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이라는 자존심,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아니면 동포들을 받아들인 자세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동포 정책에 있어서만큼 좀 파격적인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 즉 지금 이 모든 동포들의 해외 동포가 한 750만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고려인들이 지금 한 50만에서 80만. 그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면 악플만 달리는 조선족이라는 이 단어에 쓰고 있는 동포들 가지고 포함된 숫자인데, 그러니까 이 동포들한테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데 H2 비자를 발급을 해줘요. 그 얘기는 한국에 와서 단순 노동, 그리고 일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부터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파격적으로 좀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에 보면 로스토프 나도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전에 저희 월드컵 경기가 치러졌던 그 도시이기도 한데 여기는 약 100만 명의 그 도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고려인들이 3만 명 정도가 있어요. 꽤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3만 명에 포함되지 않은 카운팅이 들어가지 않는 고려인들이 또 그 수만큼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뭐라고 하죠? 이걸 국경을 넘고 불법 체류, 불법 체류자 형태로 농사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그만큼 된다고 해요. 이거는 외교부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들은 러시아에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그 고려인들 사회에서 지금 어떤 국적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어떤 그 가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좀 파격적인 어떤 이주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책까지. 사단법인 트랜스 유라시아 또 두 분 다 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또 같이 하시는 걸로 압니다. 같이 하시게 된 계획이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점이 좀 많죠. 물론 첫 번째는 제가 그 역마살이 좀 있어서 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예, 근데 인간이 배를 타지 않고, 물론 뭐 이게 좀 계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걸어서 아니면 자동차로, 기차로 가장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저는 부산에서 포르투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구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단지 이동의 의미를 넘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까지, 즉 우리의 동포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앞으로 미래 우리 후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이만한 그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게 되겠죠. 네. 트랜스 유라시아 코스가 이제 그 작가님 갔다 오셨다 아마 그 루트도 일부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동유럽까지는 그렇게 네, 가지 않을까. 가는 장소 중에 여기는 반드시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장소가 있다면 또 그 이유 저는 뭐 하바르도스크를 좀 한번 추천하고 싶은데요. 가는 길이기도 하고, 하바르는 아무르강이 아무르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아무르강은 중국 쪽에서는 흑룡강의 을 중국 쪽에서는 흑룡강이라고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강이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 취재하면서 들었던 내용을 본다면 대한민국 아니 우리 독립군들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이라고 해요. 여기서 뭐 2만 전투로 전투가 독립군들의 전투가 있었기도 하고, 많은 독립군들이 이 강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 영역을 또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심지가 바로 하바르도스크라는 그 도시인데, 이 도시의 아무르강에서 그 해질녘을 보면서 우리 독립군들의 어떤 그 마음도 한번 느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도시들 중에서 하바르도스크를 한번 추천을 합니다. 만약 또 만나요. 진짜 만나신 적이 있어요? 만났죠. 맞네. 대화를 해보죠. 비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한 얘기는 야, 이거 금방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잡았어요. 요거는 여기는 녹화는 되고 있거든요. 예. 아니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저랑 같이 사진 찍던 북측 전투배가 그 에피소드가 저 도보 에피소드가 지금 우리가 있는데 저렇게 대화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사진을 보면. 근데 사실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빠져있고 나서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화를 하신 거야. 그러다가 사진 찍이나 영상 찍는다는 걸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알게 되시죠. 그래서 저를 보시고 이제 저희들끼리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인사하고 싹 나오는데 이 자식은 안 나와. 옆에 그 북측 사진 찍는 애는 이거 왜 안 나오냐, 또 가자 했더니 안 간다. 그래서 자기 위원장이 얘기를 안 한 거야. 나가라고. 그랬더니 한참 찍고 있으면 어떻게 나도 들어가서 또 찍어야지. 찍고 있더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를 딱 보더니 나가라고. 그러니까 90도 이사하고 딱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면 한마디 했죠. 야, 이 새끼야, 나가자고 할 때 나가고. 하여간 여튼 일반 우리 쪽하고 대화는 만찬장에서 좀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만찬장에서 뭐 임종석 선배부터 시작해서 그 만찬장의 시간이 되게 길어져가지고 아마 대화들은 거기 개인적인 대화들은 그쪽에서 많이 하죠. 김정은 위원장 술 먹었어요? 예, 술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잘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님도 그 김정은 위원장, 그 다음에 그 이설주, 그 부인 이설주, 그리고 김여정, 그리고 뭐 등등 그 북측 관계자들이 따라주는 술을 원래는 그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시거든요. 근데 그날만큼 그래도 술을 이제 주시는 대로 또 우리 쪽도 가서 이렇게 술 따라서 같이 마시고.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북한의 최고 술 한잔 달라고 예. 하세요. 사진 작가는 술 못 마시죠. 아니 근데 전화를 마셨어요. 마시면서 사진 찍었어요. 회담을 하시면서 네, 원래는 그러니까 드시면서. 보통은 만찬장이면 시작만 찍고 빠져야 되는데 전화를 끝까지 다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북측 사진 2명만.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뻘쭘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음식을 자꾸 줘요. 술도 주고. 그래서 몇 잔 마셨죠. 많이는 안 마시고 몇 잔. 뭐 그런 사진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 책에 올리지 않은 사진들도 있나요? 비공개 컷들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비공개 컷이라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진들. 예를 들어서 아무 오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대화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두 분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신다는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또 뭐 훈계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사진에 갖고 보는 해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사진들은 비공개로 돌리죠, 실제로. 그 장면에 유일하게 참석을 하신 이제 작가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이제 비공개적인 사진 내지는 이제 그 장면이 어땠는지 뭐 뭘 드시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마 다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진 속에는 또 우리나라 측의 일반적이지 않는 소품이 하나 등장을 하죠. 바로 그 잿더리. 맞아. 담배를 피우시나요? 김정은 위원장은 저기 담배를 태워요. 그러니까 배려죠. 사실 저 세팅은 우리 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손수건부터 시작해서 물, 그 다음에 뭐 커피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잿더리. 이거는 이제 우리 쪽. 그러니까 잿더리에 대한 거는 우리 대통령님은 담배를 끊으시고 오래되셨거든요. 근데 북측 위원장을 위해서 갖다 놓은 배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는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저 장면을 보고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죠. 다른 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은 이제 실제 바로 이제 눈앞에서 보고 또 이제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들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나가라고 그 말씀을 드리셔서 다음에는 좀 길게 대화나 좀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기회가 이병헌 교수님이 대신 길게 좀 대화 좀 해주세요. 네. 예. 이병헌 교수님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말씀? 네, 저 책 내고 나서 몇몇 지인들이 연락 받았냐고 이렇게 농반진반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책은
한국의 독자를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저분을 위해서 쓴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다 보는데 꼭 그 김정은 위원장을 뭐라고 썼다기보다 그 세대, 북한의 그 미래를 이끌고 갈 앞으로의 그 20년, 30년을 책임져야 할 저희 또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들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은 그 화두 내지 주제였고요. 그게 꼭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상징되는 그 북한의 MZ 세대죠. 그러니까 80년대에 태어난 그리고 2050년 무렵에 한반도의 주역이 되어 있을 그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보드카 얘기하셨는데 술 마시고 논쟁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이렇게 DMZ 일대에 이제는 DMZ라고 하는 장소가 뭐 20세기에는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자연 환경 이런 게 가장 아름답게 역설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어딘가에서 남북의 미래 세대만 또 있어는 또 앞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 국가의 미래 세대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어딘가에서 회의하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실제로 뵙게 된다면 제가 제 책을 가지고 PT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그 책에서 보면 뭐 정은이와 여정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하셨는데 MZ 세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남한에서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MZ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뭐 기대 내지는 열망은 낮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방안이 교수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대리해서 대변해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자연스러운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예전에 하나가 돼 있을 때의 경험이든 전쟁의 경험이든 분단을 통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할 때의 경험이든 그게 북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세대들은 역설적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그 젊은 분들은 생활세계의 경험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북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얕아진 거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같은 또래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쪽에 발화를 많이 하는 건 그들이 국가의 리더니까 그런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그 연령보다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도 이 내부의 세대 교체가 훨씬 더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들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586 선배들이 그 30대에 썼던 어떤 조건과 자리가 부여가 된다면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기회의 부족이 상상력의 한계를 낳는다고 보거든요. 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바라건대 뭐 이렇게 트랜스 유라시아 행사 등등등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게 되면 상상력의 돌파구가 또 열리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열리게 되면은 기회의 창출을 꼭 한반도 한국 내부가 아니라 북과의 접점을 통해서 열리는
유라시아 전체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역시 그들의 그 세대적인 한계라기보다는 그렇게 되기 힘든 조건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돌파구를 트랜스 유라시아 행사가 내년에 꼭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DMZ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그 이걸 고려인들하고 연결을 한다면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는 조금 더 그 DMZ는 남북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이고 여기에 이제 남북이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전 사실 이번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유해송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게 홍범도 장군이 평양 출신이세요. 평양 태생이신데 그래서 과거에 북한 정부에서 카자흐스탄에 여러 번 요청도 있었고 우리 정부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에 대해서 거론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북한의 반대 때문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외국에 있는 독립유공자들 우리 한국으로 모셔오는 지금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북한 태생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DMZ를 어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 기념공원을 설치한다면 사실 남북의 연결점을 저는 과거의 키워드에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공간을 토대로 어떤 남북 아니면 우리 주변국들의 어떤 MZ세대들의 어떤 무한한 어떤 그런 교류의 장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병헌 교수님은 이번에 내신 책 말고 사실은 유라시아 견문으로 더 유명하시죠. 그래서 아마 유라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젊은 역사학자이면서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그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서 부산이 가지는 의미 내지는 뭐 문명적 의미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진석 작가님이 그 현재의 인류가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대치가 부산부터 포르투갈 간다라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였고,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20세기에 성장해 왔던 그 궤적을 보면 역시 그 분단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태평양으로 진출을 해야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들이 중요했었고,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부산이 현재까지 와 있는데 그 태평양 네트워크를 통해서의 성장은 할 때까지 다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부울경 등등등의 그 이후의 어떤 발전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보면요, 그 반도 국가가 제국이 되어갔던 몇 번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스가 그런 거고 로마가 그런 건데 이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와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을 연결했을 때 그 반도 국가의 어떤 잠재력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세계화가 훨씬 더 많이 진척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와 그 역시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죠. 그 유라시아 대륙은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거기가 만나는 접점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남북의 점진적인 통합 속에서 대양과 대륙의 그 허브로 잘 이렇게 미래를 구성해 간다면 제국이 제국이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사적인 문명의 이렇게 축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의 땅이 부산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지라고 이 지역을 브랜딩하고 있는 도시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목포도 있고 뭐 익산도 있고 광명하도 뭐 그런데 근데 다른 곳보다 부산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육해공이 다 연결되는 거. 공항, 국제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철도까지 연결되는 도시는 남쪽의 여러 도시 중에서도 거의 유일한 것 같고 그런 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브랜딩과 정책이 결부가 되면 그거는 부산의 단번 도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내년에 어떻게 두 분 다 참석이 가능하신가요? 원정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죠? 유라시아 이번에 아니 한 3년 이렇게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랬죠. 네. 제가 한 1년 반 중앙아시아에 살다 왔으니까 뭐 이게 2달이잖아요. 네. 올해 계획상. 네. 아유 그러면 좀 네. 짧네요. 네. 갔다가 다시 되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30대 말에 3년을 유라시아의 길 위에서 보냈던 건데 후회가 전혀 없긴 한데요. 찜찜한 거 하나는 있었어요.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모빌리티로 간다는 이 미래형 비전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찜찜함을 더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이 보면 참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기류의 사진작가 그리고 아까 기류에서 사셨다 그러면서 그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 젊은 세대들 그 팀명이 또 로드 스콜라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로드 길 저희도 트레이스하고 굉장히 인연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올레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전속 작가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 생활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길에 대한 인식인데 그러니까 길에 대한 의미도 변하고 있고 인식도 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근데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정점에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빠르게 가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역으로 다시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길이라는 의미를 해석을 할 때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듣고 싶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분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진행하는 제가 제일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 또는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다면 김지석 작가님 먼저 해주시죠. 일단 사진집이 비싸서 죄송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출판사와 마지막까지 협의하면서 제발 좀 가격을 좀 낮춰달라 했는데 출판사 입장에서 사진집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이 책정된 거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책을 내주신 안 팔릴 걸 알면서도 책을 내주신 출판사에 너무 감사도 드립니다. 단지 책 속에 들어가는 인물들, 사람들, 고려인들을 박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이 고려인들에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책을 고려인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책으로 독자들이
고려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라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작은 컨텐츠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미래시장적인 의미도 저는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부산은 트랜스 유라시아의 시작점이기도 한 곳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유라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처럼 이제 많이 써지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써질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 유라시아라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부산, 그것을 더 빨리 자리를 잡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헌 교수님께서 한 말씀. 네, 다행히 제가 쓴 새 책은 비싸지 않고요.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 유라시아 경우는 굉장히 무겁고 두껍고 뭐 그랬던 책인데 읽어보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라건대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광고를 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국면이 꼭 열리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별명 내지 부캐가 이렇게 로샤거든요. 한자로 길로자에 생각할 사자 붙여가지고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이렇게 해준 건데, 길 위에서 사진 작품을 찍으시는 것처럼 저는 길 위에서 이렇게 글 쓰고 생각하는 게 습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부산에 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기 동백섬부터 저기 송정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한 2시간 걸리던데 이렇게 왕복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이 잘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저도 작년부터 이게 작업이 실제로 잘 안 됩니다. 방학 때라도 이렇게 어디 나가고 그래야 저의 원래 기질이 이렇게 발산이 되는데 잘 안 됐었는데, 아마도 내년 5월에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에 이거는 그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이기도 하고, 전 인류 차원에서도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첫 번째 글로벌한 이벤트라도 충분히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동수단 자체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기꺼이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고, 그 길이 이 한반도의 길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미래형 길을 열어가는 그 어떤 문명적인 비전의 출발점이 부산으로 자리매김되는 그런 이벤트이자 무브먼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트랜스 유라시아가 기획하는 내년 행사가 부산의 유라시아 출발점으로서의 어떤 도시 브랜딩이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기를 또 저희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 멀리서 부산까지 오셨고요. 오늘 또 열리는 북한 컨벤션 센터는 여러 가지로 지정학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트랜스 유라시아가 진행하는 행사와 두 분이 이번에 또 출간하신 책과 여러 가지 취지와 명분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오늘 또 마침 큰 행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 맞아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긴 시간 또 시간 내주시고 성의껏 콘서트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